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형님의 한마디에 파혼을 결정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아마 그 형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것은 차 사고가 나면서였습니다. 제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웬 남자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도로가 좁고 양 옆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긴장하며 조심조심 지나가는데 뭔가 옆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당황하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로 보니 그 남자가 팔목을 잡고 무척 아파하는 게 보이더군요. 큰일 났다. 내가 사람을 쳤구나 싶어 비상등을 켜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지나가는데 팔목을 치셨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죄송해요. 많이 다치셨을까요? 팔이 좀 많이 아픈데. 하면서 그 남자와 저는 처음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하고 착하게 생긴 인상인데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 미안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우왕좌왕 하다가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아버지께 도로 연수를 받으면서 사고가 나면 꼭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하겠다고 번호를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번호를 저에게 줬고 저는 번호 입력 후 통화를 눌러 그 남자의 폰에도 제 번호가 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제가 너무 당황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 안심시켜주려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아프면 꼭 치료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저도 보험사에 연락해 놓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경위와 그 남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말했고 보험 접수가 되었죠. 그렇게 그날은 놀라서 멍한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나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평소에 무척 조심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내나 싶어서 마음이 무척 무겁더라고요. 저녁에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도 얘기를 했고 아버지께는 운전을 더 조심하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하루 자고 났더니 아프다고 했나 보다 싶어서 얼른 나가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네,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혹시 오늘 통증이 심하신 걸까요? 하고 물으며 어제 병원을 바로 데려갔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니요, 자고 일어났더니 말짱해요.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정말요?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어제 내내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아프시면 어쩌나 해서요. 제가 또 통뼈라서 건강합니다. 저도 어제 그쪽 표정 보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참고 모른 척을 했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젠 너무 죄송했어요. 어젠 좀 뻐근하고 통증이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가뿐하네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보험 접수도 그냥 취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우선은 그냥 둘게요. 혹시나 며칠 내에 또 아프시거나 하면 꼭 치료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죄송하시면 밥 한 끼 사주실래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만나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약속을 잡았죠. 그 주 주말에 그렇게 남자와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정신이 없어서 남자를 세세히 볼 겨를이 없었는데 마주 앉아 차분하게 본 그 남자는 참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선하고 차분해 보이는 인상에 부드러운 말투, 세심하고 상대를 잘 배려하는 태도에 저도 호감이 갔죠. 그렇게 사과의 의미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운터에서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직원이 남자분이 먼저 계산하셨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 남자에게 오늘은 제가 계산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누가 사면 어때요? 맛있게 잘 먹었으면 된 거죠. 하면서 눈을 반달 모양으로 웃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식사 후 차도 마시며 대화를 했는데 참 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저한테 호감이 있어 보였고요. 저희는 생각보다 긴 시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남자한테 카톡이 와서는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혹시 다음에 또 볼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다음에는 꼭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한 번, 두 번 만나다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제 연애 스토리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도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냐면서 자기들도 멋진 남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며 저를 놀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참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오다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날은 제 차를 하루 빌릴 수 있냐고 묻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남친의 차가 수리에 들어가 사용을 못하는데 오늘 꼭 차를 써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알겠다고 차 키를 빌려주었는데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 회사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드라이브를 했고 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공원은 밤에 음악 분수 공연을 하는 공원이라 밤에 가보면 참 이뻐서 남친과도 자주 갔었던 곳인데 저는 음악 분수를 보려고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트렁크에 뭘 두고 왔는데 갖다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트렁크 앞에 섰고 남친이 트렁크 버튼을 눌러 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꽃이 한가득 있었고 플랜카드로 나랑 결혼해 줄래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고 저 또한 남친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이런 이벤트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 몰래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차를 빌려간 거구나 싶었고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것에 너무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남친은 감동받은 제 옆으로 와서는 트렁크 안에 있는 반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너랑 나랑 첫 시작이 이 차였잖아. 그래서 이 차로 꼭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나랑 결혼하자, 미애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친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친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연애와 달리 결혼은 참 준비할 것이 많더라고요. 예식장, 신혼집, 스드메,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기, 상견례 등등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먼저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인사드리고 결혼을 허락받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친도 동의를 했죠.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뵙자마자 큰 절을 올리더니 미애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때는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얼마나 멋지던지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사람이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가기로 한 날짜가 마침 남자친구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을 뵙는 것에 긴장한 저에게 남친은 오히려 잘 되었다며 그날 형과 형수님과 조카도 다 온다고 조카가 있으니까 너무 저한테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분위기도 좋을 거라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렇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한 중식집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어머님께는 꽃다발을, 아버님께는 양주를 한 병 사서 갔어요. 남친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식당으로 가서 남친과 함께 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애 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애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어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조카가 될 아이도 보았죠. 그런데 무척 밝은 표정의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과 달리 형님은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무척 긴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형님의 표정을 크게 신경 쓰지는 못했어요.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으신가 하는 생각만 하고 말았죠. 그렇게 식사를 하며 저희 결혼 얘기를 하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저도 답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를 계속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첫 만남에 좋은 눈길도 아니고 저를 빤히 보는 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형님의 눈빛을 보셨는지 형님한테 아니 큰애, 너는 왜 그렇게 미애를 빤히 보니? 뭐 할 말 있어? 아니에요. 형님은 새초롬하게 대답을 하고는 아이를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졸린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을 해서 식사를 얼마 못 먹겠다 싶기도 했고 형님은 한창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데 제가 아이를 좀 안아도 되겠냐고 했고 형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고 테이블 근처를 좀 돌아다녔어요. 아이를 둥가둥가 하듯이 달래는데 아이도 낯을 가리지 않고 얌전히 안겨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한 말씀 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지우가 낯을 참 많이 가리는데 미애는 좋은가 보다. 저도 그 말에 아이가 나를 좋아하나 싶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형님은 식사를 꿋꿋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제 옷에 토를 왈칵 했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혹시 내가 둥가둥가를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서 아이를 데려가더니 닦이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혹시 내가 아이를 너무 흔든 거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옷에도 아이토가 묻었고 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가 옷에 묻은 토를 대충 지우고 있는데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옷 많이 버렸어요? 아, 괜찮아요. 지우는 괜찮나요? 제가 아까 혹시 너무 흔들어서 그런 걸까요? 저의 걱정스러운 말에 형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워낙 잘 토하는 애예요. 밥 먹은 지 오래되지도 않아서 소화가 덜 되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처음 저를 볼 때와는 다르게 무척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나를 빤히 보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기... 네?
우리 도련님하고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네. 우리 도련님하고 진짜 결혼할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결혼을 해봤지만, 이게 참 모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미애 씨 보니까 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호감도 가고, 그래서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결혼은 좀 더 생각해 봐요. 네? 내가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남편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거든. 나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 뭐라 말하는 것도 웃긴데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형님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니. 어떤 이유도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결혼은 신중해야 되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와 달리 화장실에서 형님은 참 다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 진짜 형님의 모습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당황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갔고 식사가 거의 끝나고 후식이 나왔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옷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어머님께서는 다음에 상견례 때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네 하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남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기 형님하고는 사이가 어때? 그러자 남친은 심드렁하게 그냥 뭐 형수랑 도련님 사이지 뭐. 그다지 친하지도 않고. 아, 그럼 뭐 형님하고 별일도 없었고? 내가 형 와이프랑 별일 있을 게 뭐 있어. 자주 보지도 않고. 가끔 집안 행사 있을 때나 한 번씩 보는 거야. 평소에 형수가 우리 집에 자주 오지도 않고. 그렇구나.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님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남친과 대화를 해보면 딱히 형님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관계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싶어서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친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생각했던 건데 뭔가 그 말 한마디가 찜찜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켜본 남친은 이상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한다고 해도 결혼하면 또 다르다라는 건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제 남친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형님이 뭔가 남친에게 속상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결혼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남친 어머님이 복날이라 백숙을 하신다고 했고 저한테도 오라고 하셨다고 남친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남친 집에 가는 건 처음이라 알겠다고 했고 남친과 함께 수박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 어서 들어와. 너무 덥지? 어머님은 저를 편하게 맞아주셨고 저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머님 뒤로 형님이 보였습니다. 형님은 전에 저를 봤을 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은 고개만 까딱하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려다 주방에 가서 거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아이고, 후추가 똑 떨어졌다. 어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아니라며 당신이 가서 후추랑 다른 것도 좀 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친 보고 짐을 좀 들어달라며 데리고 나가셨고 주방에는 저와 형님만 남았습니다. 아버님은 약속이 있으셔서 저녁 때나 들어오신다고 했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형님 옆에서 뭘 해야 되나 고개를 두리번 거리는데 형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머저리 등신이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번 본 사람이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게 황당하고 기가 차더군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머저리 등신이라고요, 내가.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걸 못 알아본 내가 등신이라고. 저기, 형님, 저번에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남친을 잘 살펴보라 하시는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차라리 무슨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고민이라도 할 텐데 그냥 무작정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니 저로서도 너무 황당하고요. 방금 그 말씀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도 기분 나쁘고 황당한 마음에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의 태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하시더군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알아듣는 타입이면 그냥 결혼 진행해요. 그 정도면 그냥저냥 도련님하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다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가방을 챙겨 들고 안방에 들어가 아주버님한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먼저 간다고 당신은 백숙 먹고 오라며 그렇게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형님이 나한테 저러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도 저는 내내 찜찜했습니다. 형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라면 분명 뭔가가 있는 걸 텐데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엄마가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 형님 연락처는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동생은 혹시 저를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왜냐면 아주버님보다 제 남친이 외모나 키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서 훨씬 낫거든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참 달라요. 제 남친은 어딜 가나 훈남이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 형님이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아끼는 시동생을 제가 뺏어가는 느낌이라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면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생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우유부단한 편이고 귀도 얇은 편이라 동생이 말하는데 수긍이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라면 나도 남친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설마 그렇겠냐며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형님이란 사람을 따로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찜찜한 상태로 결혼을 계속 준비하는 건 아니다 싶었고 형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를 듣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남친에게 결혼 전 형님과 좀 친해지고 싶다고 번호를 달라고 했고 남친에게 받은 번호로 형님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연 씨랑 결혼하기로 한 이미혜입니다. 어제 그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갑자기 가셔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듣고 싶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라고 톡을 보내고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렵고 내일 저녁에 봐요. 장소는... 그렇게 다음날 저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약속 장소로 오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렇게 만나 차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버리셔서 저는 계속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래요. 나도 자세히 말도 안 해주고 결혼을 말린 셈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해해요. 그러면 왜 제가 우연 씨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도련님이랑 차 사고로 만났다고 했죠? 네. 그게 미애 씨는 그냥 단순한 사고 같아요? 네? 그거 우리 도련님이 다 계획한 거예요. 거기에 미애 씨가 말려 들어간 거고. 저는 형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와 남친의 첫 만남인 사고가 남친의 계획이라뇨.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형님이 말하는 건 이랬습니다. 원래 도련님이나 본인 남편이나 그런 식으로 사기쳐서 보험금 타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지나가는 차에 발을 밀어넣거나 손이나 팔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그걸로 보험금과 위로금을 타먹는 게 주특기인 사람들이래요.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많이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결혼 초반에는 왜 그렇게 자주 다치시지 할 정도로 병원에 자주 계셔서 병문안도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계속 사기를 치는 걸 알게 된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긴 하셨지만 그 뒤로는 보험 사기를 못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 아들들이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한 번씩 사고를 내서 돈을 마련했고 저한테도 그 수법으로 접근한 거랍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어리숙해 보이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요. 본인도 그걸 알고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는 아주버님이 아이를 데려가서는 사고가 났고 아마 유모차에 탄 아이를 일부러 차 쪽으로 민 것 같더래요. 아주버님은 아니라고 사고라고 펄쩍 뛰는데 그 전의 일들과 사건을 보면 아마 남편이 아이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것 같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 이혼하자고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다 내 새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뻐하고 아이가 옷에 토했는데도 실은 내색도 없이 아이 걱정을 하는 걸 보고 이 여자도 구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파혼 얘기가 없어서 형님은 내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평소에는 가지 않는 시댁인데 가서 저를 기다렸고 그 와중에 싹싹하게 어머니께 대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좀 났대요. 자기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아서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동생이 사실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차 사고가 났고 장애 판정 받고 산다고. 근데 내 생각에 그 여자 사고에 아마 시동생이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장애 판정 받고 한참 뒤에 헤어졌는데 그동안 보험금을 시동생이 거진 뺐었다고 하고요. 남편인 아주버님이 술에 진탕 취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며 돈 타내서 부럽다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어 믿기지가 않았어요. 성실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제 남친이 보험 사기를 치고 또 전 여자친구의 보험금을 본인이 썼다뇨. 게다가 시부모님도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고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보험 사기를 친다뇨. 이런 얘기 TV에서나 봤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 도저히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남친 폰이 고장이 났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떨어뜨렸는데 화면 쪽으로 떨어지면서 폰 화면이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구매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아까워서 어쩌냐고 했고 남친은 괜찮다고 아는 사람 자녀 중에 보험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되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그분의 자녀가 남친 폰을 고장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친이 그거야 말 맞추고 하면 되지. 그럼 아깝게 내 돈 다 내고 새로 폰을 해? 이 정도 고장나면 사는 거나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험금 받아서 그거 보태서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남친이 알아서 하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남친은 그걸 범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첫 만남도 사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형님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와 동생에게 나중에 얘기하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와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형님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절대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보험 사기니 뭐니 내 주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남친이 그런 사기를 치는 보험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자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니 남친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씀씀이가 좀 큰 편이긴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영업을 잘해서 실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친은 그런 보험 사기로 돈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파혼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면 어쩌면 저도 사고가 날지도 혹은 제 자녀가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결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어떻게 파혼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형님한테 들은 내용으로 파혼을 따져 물으면 형님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가족 모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안전이별 얘기만 들어봤지 제가 그걸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셨고 내가 그 빚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남친한테까지 그렇게 기대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친은 처음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하며 톡이며 불이 나게 연락을 해댔어요. 하지만 제가 만나 차분하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빚이 얼마인데 그걸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나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빚 갚는 데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이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와 결혼을 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 빚 갚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이별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그렇게 저를 붙잡던 남친도 제가 빚의 액수를 말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 뭔가 아차 싶은가 보더라고요. 자기 몸에 일부러 상해까지 입혀서 돈을 타내고 돈이 중요한 사람인데 제 빚까지 같이 갚고 도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겠죠. 저는 남친이 움찔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고요. 그렇게 하니 오히려 남친이 저를 점차 멀리하더니 좋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랍니다. 헤어져서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와, 이 인간에게는 내가 이 정도였구나.
이 인간에게 진심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파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친은 헤어질 때 가슴 아픈 척했지만 이별과 동시에 무자르듯 깨끗하게 인연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제 파혼 소식을 형님, 아니 전 예비 형님께도 알렸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잘했다면서 결혼해서 이런 험한 꼴 보느니 파혼하는 게 100배 낫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혼 서류 접수했고 친정에서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차례 파혼을 겪고 한동안은 좀 멍한 채로 지냈습니다. 남친과 헤어져서 힘들다거나 눈물이 난다던가 하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만났고 결혼까지 하려 했던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허무함과 황당함 같은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은 결혼 안 하길 잘했다. 나까지 큰일 날 뻔했다 였고요. 그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 형님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번호를 삭제해서 몰랐는데 그분은 제 번호를 지우진 않으셨는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잘 지내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나 때문에 결혼 깬 거 후회한다면 이 얘기 듣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전화했어요. 네? 아, 아니에요. 덕분에 파혼한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단 다행이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남편하고 도련님 둘 다 경찰서 잡혀갔는데 그건 모르죠? 네? 보험 사기를 이번에도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대요. 지금 검찰 수사까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그 인간들 언젠가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지 여전히 그렇게 살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뭐. 쉽게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암튼 나도 소식 듣고 미애 씨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요. 형님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잘 지내라며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이 절로 쉬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이 저를 도와준 게 정말 감사하다고요. 사고로 만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알고 보니 그냥 사기꾼일 뿐이었네요. 저는 앞으로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사람 보는 눈도 좀 기르고 사소한 일이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그 일이 너무 충격이라 당분간 결혼 생각도 없네요. 더불어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 예비시댁의 실체를 다 까발려준 형님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이 저와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원치 않으셔서 저도 더 이상은 연락을 않겠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고 감사하고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 형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